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국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비문학의 역설계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저번 영상을 안 보셨다면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맥락 파악을 위해서 뭐 길진 않더라고요. 편집해보니까 한 7분 30 정도 되던데 간단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2024년 9월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이미 풀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푸셨나요?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많은 학생들은 이런 비문학 지문을 풀 때 이 비문학 지문 전체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후에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하죠. 자, 그렇게 이 지문을 읽어나가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재봤을 때 약 한 3분에서 4분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문을 쭉 읽어 나갔을 때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지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잠깐 영상을 정지하시고 이 지문을 한번 독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시험장에서 실제로 읽어 나가는 속도 비슷하게 한번 쭉 읽어 나가시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다 읽으셨나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 문제를 혹시 방금 읽었던 내용으로 바로 풀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지문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읽었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천재여서 모든 내용이 기억이 난다 한다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일단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지문으로 돌아가서 지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얻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선지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가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쭉 다시 읽어보고 이 내용을 선지와 비교 검증해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문제를 풀 때마다 다시금 지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포인트가 정말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 시험을 보면서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왜냐? 어려운 지문이면 지문일수록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지문을 가서 읽게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선지를 해서 또 보게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시간 낭비가 누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 것이 올바른 풀이법인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문학의 역설계라고 이름 붙인 이 방법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문학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역 트래킹해서 어떤 식으로 답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어렵죠?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단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한번 보시죠. 문제를 마주한 후 가장 먼저 지문을 훑습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블록, 체인, 노드, 승인 과정, 합의 알고리즘, 작업 증명, 공개형, 비공개형, 성능이 높다, 무결성, 변경, 복원이 용이하다,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한 30초 내외로 지문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고요. 자, 이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승인 과정 참여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합의 알고리즘 사용된다. 자, 여기서 저는 승인 과정과 합의 알고리즘의 동그라미를 치고 합의 알고리즘을 메인 키워드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단, 여기서 찾을 때는요, 제가 밑줄 쳐놨던 그 단어들 중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발견하셨나요? 여기 있죠? 합의 알고리즘. 자, 그리고 그 주변에서 승인 과정이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자, 그러면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그리고 선지는 어떨까요?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내용이 다르죠? 승인 과정에 사용되는 거랑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변경과 승인 과정의 동그라미를 치고 저는 여기서 변경을 메인으로 찾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에서 변경을 찾습니다. 쭉 내리다가 발견했네요. 변경이 있습니다. 자, 변경 위아래에서 승인 과정을 찾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럼 위아래 볼까요? 끊어진 모든 블록을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아하, 그 바로 위에 뭐가 나오나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 연결이 끊어진다. 그러면 변경되면 끊어지고 끊어지면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끊어진 블록들을 연결하는 것이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모든 블록이 아니라 끊어진 블록들이겠다.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블록과 블록체인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메인 키워드는 보안성으로 잡고요. 서브 키워드는 연결을 유지로 잡겠습니다. 자, 보안성 찾아봅시다. 쭉 내리면은 보안성 발견했죠. 자, 발견한 보안성 위아래로 연결을 유지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봅시다. 위아래 한 3, 4줄에서 뭐 많으면 5줄 위아래를 보면 됩니다. 자, 발견하셨나요? 위쪽에 있죠.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무결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무결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선지에서 뭐라 했습니까?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고 했죠. 정반대죠. 애초에 무결성과 보안성은 굉장히 연관 깊은 단어입니다. 이건 뭐 직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무결하다는 건 결함이 없다. 보안성은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당연히 틀린 것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4번 보겠습니다.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메인 키워드 공개형 블록체인, 서브 키워드 성능이 낮아진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공개형 블록체인 어디 나올까요? 위쪽에 쭉 올리시면 여기 있었죠. 공개형과 비공개형. 자, 공개형 있습니다. 자, 공개형 블록체인 위아래에서 성능 관련된 얘기를 찾아봅시다. 아, 여기 있네요.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란 정의되며 라고 나오죠. 그리고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네, 방금 비문학 문제를 역설계 기법을 통해 푸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비문학 문제는 대부분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한 근거를 반드시 지문 속에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를 마련해 두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정한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을 찾는 과정을 저는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문제를 풀 때 보여드렸던 그런 지문에 밑줄 치는 과정 있죠? 전체 지문을 스캔하는 데는 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죠. 정확히 지금부터 스캔의 원칙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캔에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어입니다. 개념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이 지문에서 새롭게 정의된 용어들을 의미합니다. 뭐 아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었던 뭐 무결성이라든지 뭐 안정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개념어들은 보통 이제 따옴표, 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붙여서 제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등장하는 순간 그 자리에다가 밑줄 또는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매우 직관적입니다. 뭐 아까 같은 글에서는 노드나 뭐 블록체인, 뭐 체인, 합의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발견하는 즉시 그냥 그 위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인물이나 단체, 저서가 나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 이름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점들은요, 이 1, 2, 3번들 있죠? 이것들은 등장할 때마다 체크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본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그 위치에 체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처음으로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면요, 그 위아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용어의 정의를, 그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용어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등장한 위치를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스캔을 할 때 내가 뭔가 이건 처음 보는 용어다 싶으면 그냥 바로 걷다가 동그라미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접속사 등장 후 뒷문장입니다. 이것도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즉, 그러므로, 따라서 아니면 뭐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접속사 자체의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그러나에 세모를 친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정확히는 접속사가 등장 후에 그 뒷문장, 뒷부분에 밑줄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지문에서 보신다면은 바로 이 파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즉과 따라서를 발견을 하고
요 문장, 이 즉이 포함된 문장과 따라서가 포함된 문장 뒷부분에 있는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표현에 밑줄을 쳤습니다. 변경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그리고 보원이 용이하다. 자, 관련된 두 내용은 문제에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이처럼 접속사 등장 후 뒷문장에 있는 표현 또는 어떤 용어를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식과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지문이나 아니면 과학기술 지문, 특히 이제 수학적인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지문들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A가 올라가면 뭐 B는 내려간다 같은 어떤 이 비례식이 존재한다 가정했을 때 이걸 발견하는 순간 바로 체크를 해두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식은 지문에 등장하는 순간 그냥 100% 문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역사상 단 한 번도 관계식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활용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 과정만 지키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뇌를 비우고 눈만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뭐 글자는 다 볼 수 있잖아요. 따옴표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전문 용어, 내가 생소한 용어다 그냥 체크를 하고, 인물 단체 쳐서 사람 이름 같다 또는 책 이름 같다 또는 단체 이름 같다 체크를 하고, 접속사가 등장했다 그럼 그 뒤쪽에 그냥 중요해 보이는 거 아무거나 체크를 하고, 그리고 관계식이나 공식이 보였다 체크를 하고, 이것만으로 모든 스캔이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들 실제로 이걸 해보시면 정말 이게 이 정도로 다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스캔을 우리가 한다는 건요, 글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정답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의 위치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흔적이 남고 우리는 그 흔적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기 전에 스캔하는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 문제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자, 문제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뭐 사실일치 문제든 아니면 다른 문제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키워드 추출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키워드를 추출한다는 건 아까 제가 문제를 풀 때 뭐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지에서 키워드를 추출할 때는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메인 키워드는 내가 아까 본문에 체크를 해뒀던 그 밑줄 쳐놨던 그 키워드들 중에서 찾는 그냥 같은 그림 찾기 하는 그 키워드입니다. 방금 전 문제를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 합의 알고리즘이 메인 키워드, 이걸 통해서 지문에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글자를 찾고, 그리고 그 위아래에서 승인 과정이라는 글자 찾았죠. 그래서 얘가 서브 키워드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먼저 얘로 단어를 찾고 그 위아래에서 이 내용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잡는 데 있어서 원칙은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관련성이라 함은 이 키워드가 해당 선지에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희소성입니다.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결국 키워드를 찾겠다는 것은 전체 내용에서 내가 체크해놨던 것 중에서 키워드를 발견하고 그 위아래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희소성,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이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쉽게 말해 예시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세 번째 선지를 봅시다. 여기서 개념어나 전문 용어를 모두 체크해 봅시다. 예를 들어 블록과 블록체인이 있고요. 그리고 뭐 블록체인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보안성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관련성은 전부 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블록도 관련돼 있고 블록체인도 관련돼 있고 데이터도 있고 보안성도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온 게 어떤 걸까요? 왜냐면 글 전체를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계속해서 뭐 블록이나 블록체인 얘기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이 보안성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희소성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가장 적게 등장한 키워드를 찾는다면, 그 희소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를 찾는다면 더 빠르게 그 해당 내용이 나온 위치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고유성이 있습니다. 고유성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흔히 많은 비문학 문제들에서 이제 같은 내용인데 좀 용어를 바꿔가지고 다르게 표현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그런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내용이 바뀌더라도 그 키워드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위치를 찾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후보들은 뭐가 있을까요?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능이 낮아진다가 있을 겁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용어가 더 바뀌기가 어려울까요? 당연하게도 이 앞쪽에 있는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이겠죠. 왜냐, 성능이 낮아진다는 것은 뭐 다른 비슷한 용어들이 많잖아요. 뭐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라든지. 물론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 얘만큼은, 위쪽에 있는 애만큼은 그대로 지문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하나의 개념어니까요. 네, 이처럼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추출을 해서 그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3줄 정도에서 서브 키워드를 탐색을 하고 발견했다면 선지의 내용과 대조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방금은 예시를 위해서 굉장히 좀 심플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마 곧 올해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올라갈 텐데 그 해설 강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풀린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면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문학을 역설계해서 푸는 아주 심플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당부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 평소에 좀 시간이 남아나지 않는 이상 뭐 내가 문제를 다 풀고도 한 20분 또는 뭐 15분 이렇게 남는다 하면은 뭐 원래 풀던 방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 빌게 있지가 않은 이상 지문의 내용을 모두 이해를 하고 내가 이걸 독해해서 납득하고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 빠르게 지문을 스캔해서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모든 문장을 다 읽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머리를 비우고 그대로 스캔을 이어나가시고 그 스캔한 것 그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선지에 있는 어떤 내용이 내가 체크한 키워드 중에 없는데 싶어서 지문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해서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대부분은 그것이 여러분이 체크를 못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아까 했던 그 원칙대로 체크를 했다면 체크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오답 선지인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서 이 문장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특히 비문학 문제는 반드시 명료하게 풀리게 설계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국어 비문학의 역설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어떤 풀이 방식이나 아니면 예시 같은 걸 좀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곧 업로드될 10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길지 않고요. 굉장히 짧고 빠르게 이 역설계 기법을 활용을 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약장수 같다. 아니 이렇게 쉽게 풀리면은 이게 다 이렇게 풀었지 왜 이렇게 안 풀고 있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어 실력을 올리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이제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나 아니면 독해법을 알려드리죠. 하지만 성적이 급하다면 당장 내 실력이 오르는 것보다는 점수를 내고 싶다면 이 방법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국어 수능의 역설계로 해서 첫 번째 비문학 파트를 소개를 드렸고요. 바로 다음 영상으로 아마 문학의 역설계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이해 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뭐 이메일이든 댓글이 상관없이 남겨주시면 제가 발견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현이